이번 수학 주제 탐구에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하고 통계적 확률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멘델이 이 유전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수학을 이용을 하였는지, 통계적 확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죠. 앞면과 뒷면이 있는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둘 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동전 2개니까 경우의 수는 2개씩 2개, 그리고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수학적 확률이죠. 자, 통계적 확률 문제는 2023년에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1만 명 이 정도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분이 교통사고 사망자였을 확률은 10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 문제는 뭐 넓이 문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 전체 지역의 넓이를 A라 하고 이 작은 지역의 넓이를 B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B의 영역일 확률은 A분의 B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실험에서 특별히 통계적 확률이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주사위를 6번 던졌는데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3의 배수의 눈이 뭐 3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시행을 해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답이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통계적 확률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거의 3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극한을 생각을 해보고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하고 값이 거의 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 멘델의 유전 실험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에듀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교과랑 연결된 내용들은 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먼저 이제 멘델이 순종 2가지 종류의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 그리고 이걸 교배를 했을 때 첫 번째 둥근 완두가 2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둥근 완두끼리 다시 교배를 했을 때 잡종 2대에서 이렇게 둥근 완두 3종류하고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가 한 종류에서 4분의 3하고 4분의 1의 확률을 각각 통계적 확률로 찾아내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 실험 과정에서 의문이 몇 가지 들긴 하죠. 멘델이 실험할 당시에 완두콩이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완두콩 교배 실험할 때 순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 완두콩끼리 교배를 했을 때 이 실험 결과가 단 한 번에 이렇게 잘 나왔을까? 그리고 완벽한 실험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지라도 과연 실험 결과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게 또 의문인 거예요. 멘델이 유전 실험을 했을 때 수없이 반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이런 결과를 얻었을 것이냐라는 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왜? 완두콩이 교배해서 심었는데 딱 4알만 나와가지고 그 중에 3개는 둥근색, 하나는 주름진 것,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지. 4알인 것도 어이가 없지만 무수히 많은 콩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4분의 3, 4분의 1씩으로 딱딱딱 떨어졌을 거냐,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 단 한 번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실험이 있냐는 거죠. 아니거든. 그리고 그 실험이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결과는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진 완두라고 해도 쭈글쭈글한지 약간 쭈글거린 거나 그런 거 없는지 그것도 의문이 들잖아. 이런 실험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항상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모는 시행횟수라고 해야겠지. 시행횟수분의 결과의 횟수, 이것이 근사한다 4분의 3과 4분의 1 근사값으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률로 계산해서 가능성을 수치로 써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학적 확률의 그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실험에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잖아. 단 한 번의 결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때에도 과연 그것이 신뢰할 만한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통계학적 확률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물학자야 또는 의사야. 그러면 뭐 생물학적 실험을 하든지 임상 실험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실험을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조작을 하거나 그런 조작을 한다는 거는 비윤리적인 거잖아. 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거죠.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팔고 싶어. 이게 효과가 높다는 걸로 만들어서 그 실험 결과를 제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긴 해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 직업윤리라고 해야 되나? 내 진로하고 연관을 해서 이런 것들도 깨달았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수학 주제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봐요. 학생이 아주 작은 거에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깊이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검증을 했다. 바로 학문적 탐구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사례냐고요. 과학적인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까지 수학탐구 보고서에다 써 내려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겠냐고. 작성 예시를 다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글로 다 쓰지는 않았잖아요. 이거 다 쓴 게 궁금하다. 블로그에다 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블로그는 글로 써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게 해놨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좀 보완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